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민국 관일 대통령 마비변 미주은행 변정기 전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뭐 하셨어요?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옷 입고 오셨잖아요. 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옷 입고 오셨어요. 옷을 양복을 입었네요. 그렇구나. 맞다. 아, 예. 옷 입고 오셨어요. 예.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죄송한데 일라이릴리 할 때가 아니라 저희 제목 보고 네. 아니 빨리 오셨어야 됐는데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요? 지금 11월 FOMC 이후의 투자 전망이에요. 제목이. 이걸 일부러 했었어야죠. 일부러. 저희가 잘못했네. 예. 자, 바로 얘기 한번 시작해 바로 보도록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섹션별로요. 예.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봤어요. 첫 어. 번째 섹션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내릴까? 네.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FOMC가 있었잖아요. 네. FOMC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어요. 예. 뭐 성명서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제 거기 뭐 보면은 이제 뭐 스트롱하다 경기도 그렇고 고용도 이제 강하다고 했는데 뭐 동결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릴 것인가 보면 이제 3페이지를 가보시면 네. 이제 이게 그 미국의 그 FFR이라고 하는 연방 기준금리죠. 네.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5.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제 CPI하고 PCE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한 2%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조금 그 주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이유예요. 예. 예. 아.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또 못하는 거는 예. 뭐냐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2%에 되기에는 좀 한참 또 멀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쉽게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또 그래서 양방으로 다 좀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뭐 박스권 예. 이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그 물가 불안 요소는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유가도 있고요. 전쟁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임금 인상 요소도 있어요. 지금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요새 물가들 보면은 저도 제 월급이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닌가요? 전무님 정도면 그런 거 못 느끼실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늘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맞아요. 네. 아, 예.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임금 협상이 연말 연초에 보통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물가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UAW 뭐 네. 건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지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열어 두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연말 연초에 그 임금 협상이 있으면 그 시기에 그 갑자기 고용 뭐 예를 들어 고용 비용 지수라든지 그런 이제 임금 관련된 데이터가 훅 뛰기도 해요. 실제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얼마나 그렇게 해당이 될지. 네.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네. 뭐 회사들 뭐 그 계약 기간들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 연초부터 하는 회사는 사실 좀 드물긴 해요. 그렇지만 천천히 그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 누적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면은 그럼 내리면 얼마나 내릴까? 내리면 너무 궁금하네요. 예, 내리면 얼마나 내릴까? 이건 그래서 그 가장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 미국 기준금리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미국 국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은 지금 국채 가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2024년 내년 말에 국채 가격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선물을 보시면 됩니다. 국채 선물. 국채 선물을 올해 말의 국채 선물과 내년 말의 국채 선물을 빼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한 65bp에서 0.65%에서 한 0.75%뭐 며칠 상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한 60에서 65, 뭐 0.25% 포인트로 한다면 3번, 네. 뭐
뭐 보통 이제 첫 번째 하면은 자이언트 한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그래요. 오. 자이언트 한번 뭐 베이비 한번 하면 아, 두 번, 어.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한다면 하반기겠죠, 이제.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가 미래를 보는 거울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자이언트면은 75bp. 그 정도. 자, 뭐, 예. 자이언트 한번 하고 그다음에 베이비 한번 아니면은 그냥 50bp 한번 하고 50bp로. 50bp 한번 하고 예. 모르겠습니다. 뭐 50bp 한번 하고 근데 만약에 25bp 한번 하고 50bp나 아니면 75bp나 이런 게 첫 번째 한다면 그땐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하나 있는데 좀 네. 거기 가서 한번 볼까요? 아, 그러시죠. 쭉 그러시죠. 한번 네네. 띄워도 될까요? 네네. 정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글로벌 그러면- 라이브에서 제일 정신없는 건 접니다. 그러면 제가 예. 페이지 15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15페이지로 쭉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신없는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예. 예. 이게 보시면 음. 14페이지죠. 1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제가 뭐 너무 빨리 말씀드린 주식 반등이 조금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다. 여기 빠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2005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밑에 제가 단선을 달아놨습니다. 2005 뭐 한국의 코스피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래요. 워낙 저기가 상승기였어요. 네.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때 뭐 한국 자동차 반도체가 정말 빠르게 쫓아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다우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미국 음. 지수를. 네. 한국은 조금 그때 예외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조금 제외하고 다우를 보시면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그 금리 정책인데 주식이 오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네. 보통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지금 그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왜 오르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그냥 고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히려 왔을 때 기준금리 인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2번 보시면.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해봐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갖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 저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고 주식이 그렇지만 좀 빨리 오르다 보면은 근데 지금 그 기업하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조달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기업들이 어려워서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뭐 이따가 뭐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그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금통위 자료 네.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론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채권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은 뭐 왜냐하면 투자를 위해서 발행하고 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네. 경기 침체가 나타날 조짐이 있어서 금리를 뭐 예를 들면은 뭐 50bp든 자이언트든 축 내리는 뭐 자이언트는 사실 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연준이 확 바뀌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절대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그러니까 동결한 상태에서 하이어 포 롱거를 하다가 금리를 내린다는 건 선제적 아니라는 거는 그리고 아니라는 건 경기 지표가 확 나빠진 걸 보고 금리 인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가 보통 많이 있어요. 왜냐면 뭐 이제 좀 늦었구나. 항상 뭐 연준이라고 해서 뭐 예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오늘도 뭐 보면은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점도표에서는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저번 네. 9월 달에. 그런데 오늘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그때 예상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그때야. 지금은 지금이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긴 예측치일 뿐이지 네. 지금 반드시 그걸 갖다 그렇죠.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에 가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또 여기서 또 시사점을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게 대처대조표하고 네. 과거치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지수를 지금 여기 그 기준금리하고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지수를 대처대조표하고 물가지수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왜냐하면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05년도하고 현재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유동성이 그때하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뭐 BS를 한번 보시면 연준 BS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얀색 표시를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뭐 물론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이렇게 조금 뛴 적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3% 이상 4%까지 올라간 적도 있지만 저렇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전무님 그 마우스로 혹시 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럴까요? 움직이나? 네, 움직이네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는 지금. 네.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2% 언저리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CPI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잖아요. 예. 지금 이거하고 비교 불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없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만큼 심각하지는 절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그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심한 리세션을 갖고 왔어요. 아까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뚝 떨어졌잖아요. 여기 경기가 네.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이 왔잖아요. 리세션이 왔는데 현재는 지금 경착륙을 예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너무 좋다. 다 네. 스트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경기 침체가 온더라도 약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빠를 수가 있고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뭐냐면 얘 뭐 결론인데 벌써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빨리 집에 가야겠네요. 그래서 물가로 인한 고통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리세션이 옵니다. 이제 그 리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션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게 이번 인플레이션은 지금 그 2024 저 파란색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써놨죠. 2024년 이후에 미국 주가를 폭등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리플레이션이 오면 내년에.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겁니다. 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도 안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뭐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우리가 범법 행위를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면 자기 재산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돈을 빌려서 하면은 그게 뭐 투기고 예. 자기 자산 하면 투자 이렇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뭐 기업들도 다 빌려서 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바로 대가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리스크는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잠깐만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부채가 증가했어요. 하나 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보셨죠.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3%에서 틀어드렸지만 그 공공부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미국의 공공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네. 지금 엄청 늘어났고 각국마다 다 그래요. 음. 이 각국마다 다 부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이자도 이죠. 네. 부담이 높겠죠. 네. 그럼 나중에 환율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환율 전쟁이요. 네, 지금은 이제 달러도 강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인플레이션 제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네. 놔두는 거죠 미국도 어. 도움이 되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강한 나라가 음. 자기가 달러를
발행하는 발권국이 네. 아 이거 이제 조금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반대가 될 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뭐 환율 보고서나 이런데 미국 재무 환율 조작국. 그런 말이 지금 쏙 들어가 없지만 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이나 아니면 유럽도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네. 미국이랑. 네. 예. 어. 뭐 다 평가 절하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이란 말이 없고 뭐 역환율 전쟁이 오히려 일어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 환율 전쟁이 내년에는 다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대비하셔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아예 뒤로 갔으니까 끝까지 가보시죠. 뭐. 네. 그리고 앞에 건 좀 이따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 장려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데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금성 자산의 할인에는 유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지금 뭐 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빨리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은 분명히 또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12월 달에 또 다른 미사 여구가 나오겠죠. 이제 성명서나 네. 아니면 기자회견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보시면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봐야 될 건데 11월 달, 12월 달에 고용이 또 다시 고용 지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그 2024년 전망을 보시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럼 금리 때문인 거예요, 부동산은? 예, 금리의 뭐 영향이 모든 게 금리입니다. 아, 그렇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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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선물 이런 것도 다 금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시간 가치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202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금리 비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좀 그때 가면은 이제 비용 대비 효용이 어느 정도 이제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 2쿼터 이후에 2, 4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금 채권 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베어 스티프닝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예, 그거 말고 이제 불 스티프닝이라고 이제 단기 금리가 쭉 떨어지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초 정도까지는 좀 그렇지만 2, 4분기 이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는 좀 뭐 강세를 띌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달러 가치 자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환율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뭐냐 상대 통화가 또 근데요. 예. 강달러면 사실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너무 이자 내는 게 비싸니까 힘든데 미국 입장에선 강달러 유지하는 게 그 이자 부담 쪽에선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미국도요 지금 이자 부담 장난 아니죠. 지금 미국이 돈이 없어서 지금 부채 한도를 갖다가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셧다운도 지금 네네. 할 수 전부 다 그렇게. 돈 얘긴데요. 게다가 그 임금도 지금 채권 팔아가지고 임금 주고 있고요. 그것들 다 이제 채권을 왜 발행을 그렇게 그렇죠. 많이 돈이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예. 그거 이제 채권 팔아가지고 원금 받아서 지금 사실은 이자도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카드깡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네. 채권 팔아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계속 롤오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저거 맞고. 뒤에서 팔아서 앞에 거 맞고 뒤에서 팔아서 앞에 거 미국도 맞고. 그런 시정인데요. 뭐 정부가. 그렇겠군요.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봐주셨던 거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를 뭐 주식 측면에서 본다면은 방금 표에도 나왔지만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계속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빨리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연말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럼 다음 페이지 마저 또 볼 거야. 진짜 마지막 페이지. 아 그래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이야기를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에요. 정확히 제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 제가 보는 투자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그 자산 배분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 뭐냐면은 보수적인 그 전략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지금 조금 오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빨리 오르는 시기가 있지만 히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주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지금 그렇지? 지금 2년짜리 미국 국채가요 5%대에서 지금 4.8대까지 내려왔어요. 아 정말요? 네. 2년짜리가요? 예, 4.9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0.2% 포인트 가량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5%가 넘는 채권들이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강해진 거죠 채권 금리가.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연준이 지금 이렇게 뭐 동결한 이유는 고용과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결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제 모기지도 그렇고 되게 힘들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네. 어라 지금 우리가 이걸 동결하니까 주식 지금 폭등하고 금리 떨어지고 네. 지금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네. 아, 그러면 이제 고용까지 11월 좋으면 이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셈법이. 그러면 12월엔 다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발언이 나올 있으니까 수 있고. 항상 우리는 반대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는 가지만 반대적인 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본격적인 거는 내년 초반 조금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투자는 좀 급하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면은 마이너스 소지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돈이 많으셔서 어떤 뭐 큰 돈을 갖다가 뭉칠 돈을 뭐 5%나 이렇게 픽스에 놓으셔야 되는 경우 있으면 괜찮아요. 만기까지. 네. 그렇죠. 중도 상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차라리 채권에 넣으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금이나 아니면 좀 그 우량 채권에 단기 채권에 네. 넣으셨다가 빨리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산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네. 현금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다이나믹 헤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다이나믹 투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투자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인플레이션도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주는 영향과 시기에 따라 투자를 순리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못 들었던 거. 갈까요? 앞에 못 들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디였죠? 저희 5페이지부터 다시 가면 돼요. 5페이지요. 5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네. 정신없게 해드려 죄송해요. 아니 일단 결론 한번 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 하나.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뭐 실질 금리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그 실질 금리를 보여드리는데 실질 금리는 뭐냐면은 이게 그 명목 그 저희 채권 금리 있잖아요, 수익률. 거기서 인플레이션율을 제가 뺀 겁니다. 네. 이제 뺀 건데 빼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시면은 한국 실질 금리가 한 2% 정도 되고요. 미국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2%가 됐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보시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연준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 금리도 저기 보시면은 2% 이상 됐어요. 달러가. 근데 왜 2% 달성했는데 투자 금리가 실질 투자 금리가 2%가 됐는데 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 잡으려고요? 왜냐하면 실질 금리 2%가 달성이 됐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었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말하는.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이 실질 금리가 아까 이제 저희 보시면은 한미 기준금리 차가 지금 2%죠. 네. 근데 그 기준금리가 훨씬 높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지만 실질 금리는 한미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 환율도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저게 만약 크게 차이가 나서 일본 같이 보면 일본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겉에서 보긴 좀 그렇지만 지금 실질 금리를 뜯어 보니까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런 상태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못 하고 계속 시간을 벌려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일본의 그뭐 엔캐리 네. 때문에 뭐 전 세계에 이제 그 자금들이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은 일본의 실질 금리가 1% 이상이 오르려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적어도 한 1% 이상 올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주식을 사도 좋을까?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해요. 아니. 이거 보고 싶었는데. 예. 이거 베어 스티프닝이 좀 어려운데 이거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이 스티프닝이라는 건 이게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스티프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뭐 장기 금리가 높든 단기 금리가 높든 이게 쭉쭉 두 개의 그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방법하고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거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장기 금리 뭐 30년 모기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집을 사는데 많이 이제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집 사는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 구입이나 이제 뭐 이러한 투자들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 안 좋겠죠. 네. 그래서 경기가 조금 후퇴된다, 침체된다 해서 베어입니다. 그래서 베어 스티프닝. 그렇지만 반대로 단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단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쭉 많이 떨어지는 거는 장기에 비해서 단기 금리는 보통 현금이나 예금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제 네.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고 여차하면 다른 거 하려고. 근데 이 예금 금리나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들이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거 뭐 이자도 없네. 차라리 주식에 투자해. 네. 그렇게 하면은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 스티프닝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베어 스티프닝의 우려 때문에 사실은 파월 의장도 이걸 보셨을 거예요. 연준 위원들은 이걸 보고 아주 흐뭇했겠죠. 이거 이제 경기 아주 안 좋아져. 네. 여기 곰 나왔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베어 네. 나왔네. 이제 오비 팬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도 오비 옛날 좋아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흐뭇해했는데 네. 그래서 고용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금리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연준 위원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비둘기적으로 성명서도 그렇고 기자회견도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올린다고 점도표에 했는데도 그거는 옛날 데이터라고 아예 그냥 치부해버릴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 시장은 너무 환호를 한 거죠. 야, 그거 잊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른 건데 이것을 이제 좀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조금 뭐 당장 이렇게 나오기는 좀 그렇고 뭐 좀 며칠 있다가 예, 여러 뭐 긴축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이제 FOMC 딱 끝나자마자 시장 반등할 수는 있지만 시장 너무 반등하고 이제 장기채 금리랑 단기채 금리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채권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데 거죠. 지금 시기는 좀 늦긴 늦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거의 지금 제가 어디 여기 써놨는데 어디 써놨지 또 제가 이제 그 금리가 보시면 제가 여기 있네요. 채권 금리는 피크 레벨에 거의 다다랐다고 제가 위에 써놨잖아요. 네.
그 금리는 거의 피크에 다다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거스르지 그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왜 왔다 갔다 하지 지금.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보여드리면 이제 금리 옛날을 보려고 그래요. 옛날을. 옛날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전. 그래서 2021년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라는 영어 단어를 그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은 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런 의미를 다들 쓰는지. 그랬을걸요? 네. 그런데 그 단어를 이렇게 외울 수 있게 해준 데 도와준 감사하죠. 게? 네. 예. 그랬었는데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오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올릴지 모르니까 처음에 25pp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얼마나 오를지 이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전부 다 10% 넘었었잖아요. 그때 최고 네.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제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어도 2년 이상은 이 공급금리가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유지할 것 같으니까 단기 금리가 그냥 쭉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2년짜리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쭉쭉쭉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벌어졌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 금리가 단기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싸진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주식이 빠지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달러도 강해지고요. 예. 이 달러 그다음에 주식 엔화의 방향이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될 거다 이거죠, 제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 장단기 금리 차는 연말에 뭐 그런 그 과거에 빗대서 저희가 다시 본다면 금리 차는 축소되고 이제 내년 초에는 좀 금리 차가 굉장히 이렇게 붙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붙었잖아요. 네. 붙어가지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2021년, 22년하고 네. 그래서 금리 역전은 이제 2024년 내년 뭐 2, 4분기 중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직전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연초만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연초에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임금 인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해기 때문에 네. 연준위원들도 굉장히 유심히 볼 거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저희들 좀 조심해야죠. 네.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아까 저희가 봤던 대로 하반기부터 인하한다고 저희 선물 가격 봤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주식은 소폭 상승하다가 연말에 연초에 조금 그 히컵이 와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뭐 2, 4분기 뭐 중반 좀 이전부터 좀 빨리 제가 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은 조금 바꿔야 된다. 올해랑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써놨듯이 그 내년에는 더 이상 강달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마디도 안 하고 들으세요? 아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니 내가 잘 따라갔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진짜. 맨 앞에 그 벚꽃은 좋아하셨어요? 제가 벚꽃이요? 네, 벚꽃 시대 안 맞는 벚꽃. 그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벚꽃. 이거 뭐예요? 벚꽃이 제가 너무 이렇게 그 금융만 보면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꽃도 넣었고요. 이건 예, 제가 예.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광화문에서 사진 다 이게 파란색으로 여기 사진 넣은 건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저 소나무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소나무예요. 이건 소나무고. 사진 찍는 게 취미 생활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꽃들이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너무 딱딱하게 숫자만 있으면 안 돼.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네. 꽃들과 나무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와, 그러네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네. 투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제 여유. 일단 뭐 이제 아주 그 정말 인사이트 깊은 우리 변 전무님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그냥 한마디로만 정리해 보면 주식 관점에서 지금 FOMC 좋아서 소폭 오를 수 있지만 연말 내지 연초에 좀 힘들 수 있으니 그때는 좀 조심하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시기는 한 내년 2분기쯤이 될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 생각에는 제 짧은 머리에는 없어요. 너무 많이 이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갈 길은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OMC 결과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뀐 상황을 저희 변정기 전무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지오은행 변정기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